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300제 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딱 2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성형한 파이 반죽에 포크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내주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제품에 기포나 수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수축 막기 위해서, 원활한 팽창을 위해서 아니고 파이 반죽에 포크 등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주는 가장 주된 이유는 뻥뻥 기포나 수포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제빵용 밀가루의 적정 손상전분 함량은 제빵용 밀가루의 적정 손상전분 함량 바로 4.5에서 8%입니다. 자, 요 손상전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라를 고속으로 분쇄하는 과정을 거칠 때 이렇게 두 개의 롤러에 의해서 미랄이 쏟아져서 아래쪽으로 가루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때 전분 알갱이가 충격을 받아서 손상된 입자, 그게 손상전분입니다. 요 손상전분은 밀가루의 딱딱함의 정도,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요 경도에 의해서 좀 더 딱딱한 경질밀의 이 손상전분 함량이 높은데요. 주로 요 경질밀은 제빵용으로 쓰이는 글루텐 함량이 높은 강력분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손상전분의 함량에 따라서 요 손상전분의 함량이 높을수록 효소작용을 쉽게 받고 흡수력을 증가시키고 반죽 및 빵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손상전분 함량이 너무 높게 되면 너무 쉽게 요 정상전분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가수분해돼서 물이 생기게 되고 반죽이 질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손상전분 함량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제빵용 밀가루의 적정 손상전분 함량은 4.5에서 8%다. 요거 꼭 기억하십니다. 다음 중 오븐 스프링의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오븐 스프링은 요 반죽 내에 있던 에탄올 같은 휘발성 가스 성분과 탄산가스 성분이 밖으로 방출되려고 하면서 굽기 과정에서 오븐 내에서 급격히 부풀어 오르는 현상, 그게 오븐 스프링이죠. 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고 에탄올, 알코올과 탄산가스에 의해서 오븐 스프링이 일어난다. 하지만 글루텐은 아니에요. 글루텐은 오븐 스프링 요인 아니다. 가스 압력, 휘발성, 알코올과 탄산가스가 반죽 내에서 압력을 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오븐 스프링입니다. 글루텐 아니다. 제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넓은 의미의 제분이란 곡류를 가루로 만드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밀을 사용해서 밀가루를 제조하는 것을 제분이라고 한다. 요거 맞고요. 밀은 배유부가 치밀하거나 단단하지 못해서 도정을 할 경우 쌀아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말하여 활용하는 것을 제분이라고 한다. 자, 요것도 제분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도정할 때 쌀아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말하는 게 제분이다. 제분율이란 밀을 제분해서 밀가루를 만들 때 밀에 대한 밀가루의 백분율, 밀이 분모로 가고 밀의 양에 대비한 제분 후의 밀가루 양, 요걸 제분율이라고 합니다. 4번도 맞다. 하지만 제분 시에 밀기율이 많이 들어가면 밀가루의 회분 함량이 낮아진다. 요게 틀렸어요. 요 회분이라는 것은 밀을 완전히 태웠을 때, 소각했을 때 재가 나오겠죠. 그런 재를 회분이라고 하고 그 재 양을 회분 함량이라고 하는데, 이 밀기율에는 회분이 4.2%가량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제분을 할 때 이 밀기율이 많이 들어가면 최종 제분 후에 얻어지는 이 밀가루의 회분 함량이 높아진다. 밀기율에는 회분이 4.2%가량 들어있기 때문에 밀기율이 많을수록 이 회분 함량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다 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다.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 때 설탕이 적게 들어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현상은, 자, 이 스펀지 케이크에서 설탕의 역할은 계란 안에 있는 수분에 이 설탕이 녹아들어서 그 안에 있는 기포들을 포집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집한 기포가 쉽게 터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포로 인해서 겉껍질이 갈라지거나 터지는 걸 방지하는 역할이 이 설탕의 역할인데, 이 설탕이 적게 들어갔다? 그러면 3번에 제품의 껍질이 갈라지게 됩니다. 혹은 터진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따라서 설탕 적게 들어간다, 제품 껍질 갈라진다,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2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요 장티푸스가 2급 법정 감염병이에요. 1급에는 두창 패스트 탄저병, 그리고 요 야토병, 요거 1급이고요. 브루셀라증은 3급입니다. 디프테리아도 1급이다. 따라서 2급 법정 감염병은 요 장티푸스, 그리고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요 정도까지 알아둡니다. 장티푸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2급 법정 감염병이다. 2차 발효를 과다하게 하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자, 2차 발효 과다하게 한다고 요 옆구리가 터지지 않습니다. 옆구리가 터진다, 혹은 옆면이 터진다, 갈라진다, X다. 요 옆구리가 터지는 현상, 옆면이 터지는 현상은 2차 발효를 과다하게 할 경우가 아니라 짧게 할 때 발생합니다. 2차 발효 짧게 할 때 옆면이 터지고, 2차 발효를 과다하게 할 경우에는 시큼한 냄새가 난다, 색깔이 옅어진다, 그리고 오븐에서 주저앉는 등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2차 발효 과다하게 할 때 신냄새 나고 색깔 옅어지고 오븐에서 주저앉지만 옆구리가 터지는 것은 2차 발효 짧게 할 때다. 2차 발효 짧게 하면 요 글루텐의 신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옆구리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2차 발효 짧게 할 때다. 다음 중 인건비와 관련된 요소는, 안전활동률은 안전에 관련된 거고요. 물량 생산율, 물량 생산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요 연천입률도 안전과 관련된 거다. 1년간 1000명 중에 재해가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 비율입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요소는 노동 분배율이다. 쉽죠? 인건비와 관련된 요소, 노동 분배율. 전체 생산 가치를 인건비로 나눈 것이 노동 분배율이에요. 그냥 용어만 들어도 인건비와 관련돼 있다 떠올라야 됩니다. 다음 중 반죽형 케이크의 반죽 제조법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블렌딩법입니다. 반죽형 케이크의 반죽 제조법 4가지 기억해야죠. 크림법, 블렌딩법, 1단계법, 설탕 물 반죽법. 자, 요렇게 4개가 반죽형 케이크 반죽 제조법이에요. 크림법, 블렌딩법, 1단계법, 설탕 물 반죽법. 반죽형 케이크. 반죽형의 특징은 유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유화성과 크림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지를 많이 사용하고 베이킹 파우더 같은 화학적 팽창제를 많이 사용한다. 요 2가지가 특징이죠. 반죽형 반죽법입니다. 크림법, 블렌딩법, 1단계법, 설탕물법이다. 식품과 이를 부패시키는 주요 미생물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곡물류, 곰팡이 맞고요. 통조림, 포자세균 맞다.
그리고 육류도 세균에 의해서 부패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패류가 곰팡이에 의해서 부패된다? 이상하죠? 요게 틀렸습니다. 어패류 역시 세균에 의해서 부패된다. 제빵에서의 설탕의 기능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설탕은 껍질색을 내는데 작용하고요. 향미를 향상시키고 이스트의 영양성분으로 작용한다. 모두 맞지만 제품의 노화를 증가시킨다? 요게 틀렸습니다. 설탕은 제품에 보습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노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설탕이 제품 노화 속도 증가시킨다? X 하셔야 돼요. 전화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화당은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입니다. 전화당. 그리고 제과류의 광택과 촉감을 위해서 사용되고 감미도가 130 정도로 설탕의 감미도 100보다 감미도가 높다. 모두 옳은 보기예요. 하지만 2번 감미도가 메가당보다 낮다? 자, 요게 틀렸네요. 전화당은 감미도 130, 메가당의 감미도는 32밖에 안 됩니다. 메가당이 훨씬 낮다. 전화당 감미도 130 정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2차 발효의 3대 기본 요소는 2차 발효 3대 기본 요소 온도, 습도, 시간. 온습시입니다. 온습시. 2차 발효의 3대 기본 요소는 온습시다. 온도, 습도, 시간. pH 들어가지 않아요. pH 들어간 거 다 틀렸다. 온도, 습도, 시간이 2차 발효 3대 기본 요소입니다. 온습시. 자, 요 pH 값은 1차 발효에서 중요한 값입니다. 1차 발효에서 정상 반죽 기준 pH 4.5가 돼야 된다. 요거 정도 기억하신다. pH는 1차 발효 때 중요하고 2차 발효 3대 기본 요소 온습시입니다. 불란서빵 제조 시 2차 발효실의 습도는 자, 빈출 문제죠. 바게트 제조 시 2차 발효실 습도는 75에서 80도입니다. 자, 비슷비슷한 보기가 있으니까 정확히 외워야 되겠죠. 불란 78, 불란 78이다. 75에서 80도. 불란서빵 제조 시 2차 발효실 습도입니다. 불란서빵, 서빵, 찌빵, 서빵, 찌빵. 죄송합니다. 자, 요 바게트 제조 시 75%에서 80%를 넘겨서 과습하게 되면 제품 성형을 할 때 반죽이 퍼지고 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바게트 제조 시 75에서 80% 정확히 지켜줘야 된다. 서빵 78. 생이스트의 저장 온도로 적당한 것은 자, 생이스트는 0에서 5도에 냉장 보관해야 됩니다. 냉동 보관 아니고 실온 보관 아니고 고온 보관 더더욱 아니겠죠. 0에서 5도에 냉장 보관해야 된다. 생이스트. 소화기관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액은 강한 알카리성을 띈다? 벌써 틀렸네요. 위액은 위산 들어보셨죠? 강한 산성이죠. 위액이 강한 알카리성 띈다. X. 자, 확실한 거 하나 찍으시면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읽다가 헷갈려 버린다. 하지만 지금 읽어볼게요. 대장에서는 수분과 영양분의 흡수가 일어난다. 맞죠? 그리고 췌장에는 탄수화물 대사 호르몬의 내분비선이 있다. 요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소장에는 영양분의 소화와 흡수가 진행된다. 소장에서 영양분 소화 흡수. 요것도 맞다. 하지만 위액의 경우에는 pH 2 정도의 강한 산성이지 알카리성 아니다. 제빵 시 유지류의 투입에 가장 적당한 단계는 바로 클린업 단계입니다. 제빵 시 유지류 투입에 가장 적당한 단계 클린업 단계에 투입해야 그 이후에 믹싱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따라서 제빵 시 유지류는 클린업 단계에서 투입한다. 냉동 반죽법에 가장 적합한 반죽 온도는 자, 냉동 반죽이라고 해서 냉동 온도 찾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낮은 거 찍으시면 틀린다. 요 냉동이라는 게 반죽을 다 한 다음에 냉동시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반죽을 할 때까지는 뭐 냉동 온도를 낮추고 그런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요 냉동 반죽법에 적합한 반죽 온도는 18에서 22도다. 덥지도 춥지도 않고 인간이 활동하기에 가장 쾌적한 온도 18에서 22도에서 1차 발효까지 끝내고 냉동 저장해 놨다가 2차 발효해서 가볍게 구워내는 방식의 냉동 반죽법입니다. 섭취 시 결핵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식품은 자, 요 결핵은 우유나 유제품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어요. 따라서 불안전하게 살균한 우유 2번이 정답이다. 두유 아니고 돼지고기 아니고 닭고기, 양고기 아닙니다. 불안전하게 살균한 우유나 유제품에 의해서 경구를 통해서 침입했다가 요 증상이 발현하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잠복하고 있다가 발병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채로 오랜 기간 지내기도 하죠. 이러한 결핵의 감염 원인이 될 수 있는 식품은 불안전 살균한 우유다. 빵반죽의 기계 분할 및 손분할은 몇 분 이내로 완료해야 과발효로 인한 단점을 막을 수가 있는가? 바로 15분에서 20분입니다. 빵반죽을 손분할, 기계 분할에 의해서 15분에서 20분 이내에 분할을 완료해야 과발효로 인한 과다 팽창인 무게 감소를 줄일 수 있다. 15분에서 20분 기계 분할, 손분할입니다. 빵반죽 제품의 성형 후에 가스 팽창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단계로 적당한 것은 자, 가스 팽창 최대가 되도록 한다. 제품 성형 후죠. 바로 2차 발효입니다. 2차 발효 때 가스 팽창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 자, 1차 발효, 펀치, 중간 발효는 모두 성형 전에 일어납니다. 펀치라는 것은 펀치 주먹으로 눌러서 가스를 빼는 거죠. 보통 바게트나 하드롤 같이 저율 배합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빵이 완성됐을 때 부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발효 중에 발생하는 가스를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펀치고 1차 발효, 중간 발효, 펀치 모두 성형 전에 일어나는 것들이고요. 성형 후 가스 팽창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단계는 2차 발효다. 원가 구성의 직접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직접 원가 누가 관리하시죠? 노재경 부장님이죠. 우리 회사 직접 원가는 노재경 부장님이 관리하신다.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직접 경비까지 노재경 부장님이 직접 나서서 원가 관리합니다. 하지만 직접 관리비는 속하지 않아요. 직접 원가 노재경. 스펀지 도우법에서 스펀지 반죽 온도와 도우의 반죽 온도는 각각 몇 도가 가장 적합한가? 스펀지 도우법, 스펀지와 도우의 온도는 각각 24, 27, 스펀지 24도, 도우 27도로 합니다. 스이사, 도이칠이다. 스이사, 도이칠. 스이사, 도이칠. 스펀지 도우법에서 스펀지 온도는 24도, 도우 온도는 27도가 적당합니다. 스이사, 도이칠. 퍼프 페이스트리에서 반죽의 휴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 퍼프 페이스트리는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강력분과 다량의 버터 같은 유지류를 사용해서 반죽을 접고 펴고 요걸 반복해서 성형한 다음에
냉장과 휴지를 통해서 밀가루를 완전히 수화시켜서 글루텐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죽의 휴지 효과는 글루텐 재정렬, 글루텐을 재정렬시킨다, 안정화시킨다. 요거 맞고요. 휴지를 하게 되면 밀어펴기가 용이해진다. 요것도 맞다. 그리고 절단 시에 수축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퍼프 페이스트리는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의 호흡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 CO2 가스를 최대한 발생시킨다 하면 요게 틀린 답이에요. 퍼프 페이스트리는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CO2 가스 발생하지 않는다. 식품 조리와 취급 과정 중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와 거리가 먼 것은, 자, 교차 오염이라는 게 이거 만졌다가 저거 만졌다가 미생물에 오염돼 있는 것을 비위생적으로 막 만져서 옮겨가게 하는 거죠. 따라서 씻지 않은 손으로 샌드위치 만들기, 그냥 상상만 해봐도 교차 오염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고기를 자른 가위로 냉면 면발을 잘랐다? 오마이, 안 되겠죠. 그리고 생선 다듬던 도마로 샐러드용 채소를 썰었다. 교차 오염 발생합니다. 하지만 반죽에 생고구마 조각을 얹어서 쿠키를 구웠다. 문제 없겠죠. 따라서 교차 오염 발생하지 않는 것 4번이다. 반죽에 생고구마 조각 얹어 쿠키 굽기, 교차 오염과 거리가 멉니다. 다른 건 읽어만 봐도 오염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정답은 4번이다. 노인에게 있어 필수지방산 흡수를 돕는 유지류는, 자, 필수지방산 흡수를 돕는다. 식물성 유지류에 필수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필수지방산 어떤 게 있죠? 리놀렌산, 리놀레산, 그리고 아라키돈산 있죠. 이런 필수지방산의 흡수를 돕는 유지류는 식물성 기름인 콩기름이다. 돼지, 우지, 선지. 선지는 유지류도 아니죠. 필수지방산 흡수 돕는다. 식물성 기름 찾는다. 물수건의 소독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중성세제로 세탁 후 그늘에서 건조한다. 그늘에서 건조하면 세균이 죽지 않습니다. 삶거나 차염소산 나트륨으로 소독 후에 햇볕 건조한다. 자, 요게 맞아요. 물수건은 삶거나 차염소산 나트륨으로 소독한 후에 햇볕에서 건조한다. 크레졸, 액상비누, 3% 과산화수소 모두 살충제, 살균제로 쓸 수 있지만 물수건 소독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p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ppm은 g당 100만 분율을 의미합니다. 100만 분율. 요 맨 뒤에 m이 밀리언이다. ppm은 part per million으로 100만 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부피나 무게를 나타낼 때 g당 100만 분율 part per million ppm을 쓴다. pp 밀리언, pp 밀리언입니다. 100만 분율이다. 다음 중 노화가 가장 빠른 제품은, 자, 설탕이나 유지류의 함량이 적을수록 노화가 빨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쿠키나 카스텔라, 도넛은 설탕, 유지류가 들어가지만 식빵 같은 경우에 위 3개보다 설탕, 유지류 함량이 적기 때문에 식빵이 노화가 가장 빠릅니다. 자, 요거와 별개로 노화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온도는 바로 0에서 5도까지의 냉장 온도겠죠. 냉장 온도에서 가장 노화가 빠르고 제품 성분으로 보자면 설탕이나 유지류가 적을수록 노화가 빨라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쇼트닝, 마가린, 버터 등의 가소성 유지 제품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고영질의 함량이 20에서 30%입니다. 쇼트닝, 마가린, 버터 고영질 함량은 20에서 30%다. 자, 언뜻 봐서는 상온에서 쇼트닝, 마가린, 버터 그냥 놔둬도 별로 녹지 않으니까 대부분 고체 고영질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20에서 30%만 고영질이고 70에서 80%는 액상형질로 되어 있습니다. 쇼트닝, 마가린, 버터 등 가소성 유지 제품의 일반적인 상온에서의 고영질 함량은 20에서 30%다. 2차 발효를 진행 시에 습도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고른 것은, 자, 2차 발효 시에 온도와 습도,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2차 발효 시에 온도는 38에서 40도, 습도는 80에서 90%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 습도가 2차 발효 시 부족하면 오븐 스프링이 부족해지고 껍질색이 균일하지 않고 얼룩이 생기고 윗면이 터지거나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습도 부족 시 오븐 스프링이 부족해지고 껍질색이 균일하지 않고 얼룩이 생긴다. 그리고 윗면이 터지거나 갈라진다. 자, 요것들은 2차 발효 습도 부족 시 일어나는 현상 맞습니다. 하지만 질기고 두꺼운 껍질이 형성된다? 자, 요건 아니에요. 오히려 습도가 높을 때 질기고 두꺼운 껍질이 형성됩니다. 습도가 낮을 때는 껍질색이 균일하지 않고 얼룩이 생기기 쉽고 광택이 부족해진다. 광택 부족도 들어가겠고요. 습도가 낮을 때는 반죽의 껍질 형성이 빠르게 일어나긴 하지만 오븐에 넣었을 때 팽창이 저하되고 오븐 스프링이 부족해지고 윗면이 터지거나 갈라진다. 모두 2차 발효 시 습도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질기고 두꺼운 껍질 형성된다? 요건 습도 높을 때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판젤라틴을 전처리하기 위한 물의 온도는, 자, 판젤라틴은 무스나 젤리 같은 디저트를 제조할 때 사용하죠. 물에 불려서 사용하는데요. 이 전처리를 할 때는 10도에서 20도, 다소 차가운 물을 사용합니다. 판젤라틴은 전처리할 때 10도에서 20도 정도의 온도의 물에 최대 20분간 불려서 사용합니다. 판젤라틴 10도에서 20도 물에 불린다. 높은 온도 아니에요. 강력분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단백질의 함량에 따라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이렇게 나누죠. 강력분은 단백질 함량 13% 이상, 중력분은 10% 이상, 박력분은 8% 내외. 이렇게 본다면 강력분이 중력분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많다. 자, 요건 맞죠? 그런데 박력 분에 비해서 글루텐 함량이 적다? 자, 밀단백질의 대부분은 이 글루테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글루텐 함량 역시 강력분이 박력분에 비해서 훨씬 많다. 따라서 2번이 틀렸어요. 단백질 함량이든 글루텐 함량이든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순입니다. 박력분에 비해서 강력분이 점탄성이 크고요. 글루텐 함량이 많으니까 탄력 있게 잘 늘어난다. 그리고 경질 소맥을 원료로 한다. 이것도 강력분입니다. 이 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경질 소맥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제과보다는 제빵용으로 주로 쓰이고요. 강력분은 중력분에 비해 단백질 함량 많고 박력분에 비해서도 글루텐 함량이 많죠. 그리고 점탄성이
탄력성이 크다. 경질 소맥을 원료로 한다. 요 정도 기억하십니다. 강력분. 자, 이스트푸드의 구성성분으로 칼슘염의 역할은, 자, 이스트푸드의 칼슘염은 물 조절제 역할을 합니다. 이 제과 제빵에 쓰이는 물은 이 pH 값에 따라서 제빵용으로는 약산성인 pH 5.2에서 5.6 정도의 물을 쓰는데요. 이때 이스트푸드의 구성성분인 요 칼슘염은 이 물의 pH 값을 조정함으로써 반죽의 효모 활성과 온도 조절, 대기와 농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물 조절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칼슘염은 물 조절제, 칼슘염은 물 조절제. 꼭 기억하십니다. 우유 단백질의 응고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산을 첨가하거나 응유 효소인 레닌을 첨가하거나 가열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리파제는 단백질 응고제가 아니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죠. 췌장에서 생성돼서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지방 분해 효소가 리파제다. 우유 단백질 응고에 관여하는 것은 산, 레닌, 그리고 가열을 통해서예요. 리파제 아니다. 일반적인 이스트 도넛의 적당한 튀긴 기름의 온도는 바로 180에서 195도입니다. 일반적인 이스트 도넛 적당한 튀긴 기름 온도는 180에서 195도인데 요게 사람 키라고 생각하면 180에서 195 정도 돼야 요 도넛 튀길 때 기름이 튀지 않겠죠? 150에서 160은 너무 작아서 기름이 얼굴에 튀고 230 이상은 사람 키로 적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180에서 195 정도 되는 훈남이 이스트 도넛 튀긴다. 적당한 튀김 기름 온도와 같습니다. 180에서 195도다. 말도 안 되지만 잘 외워집니다. 자, 이러한 도넛의 튀김 온도는 너무 높으면은 껍질이 빨리 형성돼서 팽창이 부족하게 되고요. 속도 제대로 익지 않겠죠? 반면에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기름을 많이 흡수하게 된다. 요것도 알아두십니다. 제빵 시의 메이크업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메이크업 단계에는 분할하고 둥글리고 성형하는 것 들어갑니다. 분할해서 둥글리고 중간 발효한 다음에 성형하고 팬닝하는 것까지, 자, 요 5단계가 메이크업 단계로 분류됩니다.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성형, 팬닝이다. 2차 발효는 속하지 않아요. 2차 발효 X. 다음 중 반죽의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자, 쇼트닝은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죠. 이스트푸드, 이스트, 설탕은 발효에 영향을 주지만 쇼트닝은 유지류로 반죽의 윤활 작용을 하고 분피 팽창을 돋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제품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도 반죽의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스트푸드, 이스트, 설탕이 반죽 발효에 영향을 준다. 쇼트닝은 아니다. 기억하십니다. 유지의 분해 산물인 글리세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글리세린은 향미제를 만들 때 용매로 작용하고 식품의 색택을 좋게 하고 독성이 없는 극소수 용매 중 하나입니다. 요거 맞고요. 보습성이 뛰어나서 빵이나 케이크, 소프트 쿠키류의 저장성을 연장시킨다. 요것도 맞습니다. 물, 기름, 유탁액에 안전 기능이 있다. 글리세린 역할 맞지만 자당보다 감미가 크다? 요게 틀렸네요. 자, 요 자당은 설탕의 학명입니다. 따라서 감미도는 100이다. 글리세린의 감미도는 60 정도이기 때문에 자당, 설탕보다는 감미도가 작다 해야지 크다 하면 틀린다. 글리세린의 역할은 향미제의 용매로 작용하고 식품 색택을 좋게 하고 독성 없다. 보습성 뛰어나서 저장성을 연장시킨다. 물, 기름의 유탁액에 대한 안전 기능이 있다. 감미도는 60이다. 요거까지 기억하세요. 다음 중 향신료가 아닌 것은, 자, 카다몬, 오스파이스, 시나몬은 모두 향신료 맞습니다. 하지만 카라야 껌은 껌이니까 끈적끈적한 성질을 이용한 점도 증진제지 향을 내는 향신료 아니다. 카다몬은 요렇게 생겼어요. 타원형의 녹색 열매로 레몬과 같이 쓰지만 달콤하고 스파이스 향이 나는 그런 향신료가 카다몬이고, 오스파이스, 시나몬 모두 이름 들으면 향신료인지 알겠죠? 하지만 카라야 껌은 점도 증진제다. 글루텐 형성의 주요 성분으로 탄력성을 갖는 단백질은 바로 글루테닌입니다. 글루텐인. 쉽죠? 다음 중 달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노른자의 수분 함량은 약 50%, 전란, 흰자와 노른자를 합한 전란의 수분 함량은 75%다. 자, 둘 다 맞아요. 노른자 수분 함량 50%, 전란 수분 함량 75%,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로 냉장 저장 시 품질이 보장된다. 자, 요게 틀렸네요. 자, 달걀은 17도 정도의 실온에서 보관했을 때는 약 2주가 넘어가면 품질 저하로 식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해지고요. 2도에서 5도 정도 저온에서 보관했을 때는 약 100일까지 3달 정도 보관해도 신선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하 온도,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로 냉동 저장 시 품질이 보장된다. 자, 냉동 저장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날계란을 껍데기 채로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면 안에 있던 액체가 팽창해서 껍데기가 깨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내용물이 상하고 식중독 균에 의해서 세균 오염의 위험이 있다. 냉동 저장 X. 그리고 달걀 노른자는 유화 기능을 갖는 레시틴을 함유하고 있죠. 레시틴, 유화제 레시틴, 노른자에 있다. 요거까지 기억하십니다. 비중 컵의 무게가 40g, 물을 담은 비중 컵의 무게는 240g, 반죽을 담은 비중 컵의 무게는 180g일 때 반죽의 비중을 구하면, 자, 반죽 비중을 구할 때는 물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물 무게가 분모로 가고 반죽 무게가 분자로 간다. 자, 요 물무게, 반죽 무게는 순수 물무게, 순수 반죽 무게여야 됩니다. 따라서 비중 컵의 무게는 모두 빼줘야 된다. 순수 물무게를 구하려면 물을 담은 비중 컵의 무게 240g에서 비중 컵 무게 40g 빼면 200g이 되고, 반죽 무게는 반죽 담은 비중 컵의 무게 180g에서 다시 비중 컵 무게 40g을 빼야 되겠죠? 140g이 돼서 요거 계산해보면 10분의 7, 0.7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반죽의 비중은 0.7이다. 비중 컵의 무게를 빼고 구한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기준이니까
아니라 물무게에 대한 반죽 무게, 그게 반죽 비중입니다. 물무게가 분자로 간다. 로마지펜의 아몬드 대 설탕 비율은, 로마지펜은 아몬드와 설탕을 2대1의 비율로 갈아 만든 페이스트 반죽을 말합니다. 따라서 2대1이란 것은 0.5를 곱하면 1대 0.5겠죠? 따라서 아몬드 1, 설탕 0.5, 3번이 정답입니다. 로마지펜은 아몬드와 설탕을 2대1, 1대 0.5의 비율로 갈아서 페이스트 반죽을 만든 걸 말합니다. 충전물 또는 젤리가 롤케이크에 축축하게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일단 축축해지는 거니까 수분이 과다하다. 물 사용량을 줄여야 되겠죠? 수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죽 시간을 증가시켜서 수분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밀가루 사용량을 줄인다. 자, 반죽할 때 밀가루 사용량 줄이면 반죽이 더 질어지겠죠? 요건 적당한 방법이 아니다. 충전물 또는 젤리가 롤케이크에 축축하게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면 물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굽기 시간을 조정한다, 반죽 시간을 증가시킨다. 요건 맞지만 밀가루 사용량 감소시킨다. 요건 틀렸다. 파운드 케이크의 윗면이 자연적으로 터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파운드 케이크 할 때 윗면이 자연적으로 터지는 것은 반죽 내에 수분이 불충분한 경우나 설탕 입자가 용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또는 팬닝 후에 장기간 방치해서 표피가 말랐을 경우에 윗면이 터집니다. 결국 수분이 약간 부족하거나 설탕 입자가 덜 용해되거나 그런 경우죠. 하지만 오븐 온도가 낮아서 껍질 형성이 늦었기 때문에 터진다. 자, 요건 틀렸는데요. 잘 부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잘 부풀지 않고 빈대떡처럼 터지는 원인이 되지 윗면이 터지는 원인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븐 온도를 높여서 짧게 구울 경우에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굽는 것보다 표면이 많이 부풀고 윗면을 자연적으로 터지게 할 수 있다. 굽기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굽기 손실이라는 것은 구웠을 때 수분이나 발효 중에 생겼던 휘발성 물질들이 같이 모두 증발해버리면서 무게가 감소하는 걸 말하죠. 따라서 이러한 굽기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재료 중에 수분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배합률과 제품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손실되는 양이 달라질 수 있고, 굽기 온도에 따라서도 증발하는 수분의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의 믹싱 시간은 굽기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다. 이 믹싱을 오래 한다고 해서 재료들의 배합이 달라지거나 무게 비율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따라서 믹싱 시간은 굽기 손실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배합률, 제품 크기와 모양, 굽기 온도에 따라서 굽기 손실이 달라진다.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시험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식품 첨가물 안정성 시험, 급성 독성 시험법, 만성 독성 시험법, 그 중간에 아급성 독성 시험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맹독성 시험법은 없다. 급성, 만성은 다 이해가 되지만 요 아급성은 뭐냐? 우리가 어떤 것의 아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급성은 급성인데 준급성, 좀 덜 시급한 것, 영어로는 subacute. acute가 아주 격심한, 극심한 이런 뜻이니까 급성이고, sub니까 아급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subacute systemic toxicity test. 아급성 독성 시험법까지 식품 첨가물 안정성 시험과 관련이 깊지만 맹독성 시험법이란 건 없습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핵균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동물은 바로 소입니다. 소. 아까 우유와 유제품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다고 했죠. 결핵균. 우유를 생산하는 소가 사람에게 영향 주는 결핵균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에 가장 적합한 예방책은 바로 4번 건강보균자나 환자의 분변 오염을 방지한다. 이 병원성 대장균은 화장실 갔다가 손을 씻지 않는다거나 어떤 비위생적인 생활습관에 의해서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건강보균자나 환자의 배설물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을 꼭 방지해야 된다. 장염비브리오균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장염비브리오균 급성 위장염 질환 나타납니다. 장염비브리오균, 여름철 어패류를 잘못 먹고 장염비브리오균 감염됐다. 아유,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급성 위장염에 의한 복통이 주요 증상입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결핍 증상은 바로 각기병입니다. 티아민이죠. 비타민 B1이 부족할 때 근육이 위축되는, 다리 힘이 약해지고 저리거나 쥐가 나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병, 이 각기병이 생길 수 있어요. 뭐가 부족할 때? 비타민 B1, 티아민 부족할 때 생기는 결핍 증상입니다. 각기병. 밀가루의 숙성과 표백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밀가루 계량제입니다. 밀가루의 숙성과 표백 시간 단축이다. 밀가루 계량제 찾습니다. 팽창제는 팽창시키는 거고, 점증제는 끈적끈적한 점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이스트는 발효를 위해서 첨가한다. 밀가루 계량제라고 하면 과산화 벤조일, 과황산 암모늄, 이산화염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이 계량제를 넣게 되면 밀가루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를 표백할 수 있고 효소와 미생물을 불활성화시켜서 밀가루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밀가루 계량제 알아두십니다. 굽기 과정 후에 빵의 포장 단계에서 적정 온도는 바로 35도에서 40도입니다. 약간 더운 가운데 포장을 해야 노화를 늦추고 잡균에 의한 변질을 방지할 수 있다. 빵의 냉각과 포장에 적합한 온도 35도에서 40도 찾습니다. 부패 판정을 위한 사람의 관능 검사, 오감을 사용한 관능 검사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맛보고 냄새 맡고 색깔 보고 모두 사람의 관능으로 검사하는 건 맞고요. 미생물의 수량은 검사하고 측정하고 계산해야 되는 거죠. 관능 검사 아니다. 맛, 냄새, 색깔이 관능 검사, 미생물의 수량은 맛보고 냄새 맡는다고 알 수 없어요. 자, 스트레이트법을 사용한 식빵 제조 시 설탕은 몇 %로 해야 이스트의 작용을 지연시킬 수 있는가? 바로 5% 이상입니다. 식빵 제조 시 스트레이트법으로 할 때 설탕은 5% 이상으로 해야 삼투압 현상으로 이스트 작용을 지연시킬 수 있다. 스트레이트 식빵 제조 설탕은 5% 이상으로 해야 이스트의 작용을 지연시킬 수 있다. 기억하십니다.
제빵 시 펜오일로 유지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펜오일로 유지류 사용한다는 것은 요 오일을 제품에 발라서 가소성이나 크림성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펜에다가 발라서 나중에 제품이 펜에서 잘 떨어지도록 하려고 바르는 거죠. 따라서 제품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4번, 발연점이 높아야 연기가 나거나 타면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따라서 펜오일로 유지류 선택할 때 발연점,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 이 온도가 높은 것을 선택해야 부피 온도에서 연기가 나거나 타지 않는다.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과 그 역할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고요. 글루테닌은 탄력성 향상, 글리아딘은 쭉쭉 잘 늘어나는 신장성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은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고, 글루테닌은 탄력성이고 글리아딘이 신장성입니다. 어떤 한 종류의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믹싱을 끝내고 비중을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구운 후에 기공이 조밀하고 부피가 가장 작아지는 비중의 수치는, 자, 반죽 상태의 비중이 큰 반죽일수록 이 제품의 밀도가 높고 속이 꽉 차서 안에 기포가 적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죽을 구웠을 때도 기공이 조밀하고 부피가 가장 작아지게 됩니다. 어떤 반죽? 비중이 큰 반죽. 비중이 크다는 것은 물을 기준으로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기포, 기공이 적고 구운 후에는 기공이 조밀하고 부피가 가장 작아진다. 자, 보기에서 비중이 가장 큰 거 고르면 되겠죠. 0.75다. 정답은 4번입니다. 비중이 크다, 속이 꽉 찼다, 반죽 속에 공기량이 적다, 구운 후에는 기공이 조밀하고 부피가 가장 작아진다. 아이싱에 사용해서 수분을 흡수시키는 용도로 아이싱이 적거나 묻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흡수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아이싱에 수분 흡수를 한다. 옥수수 전분, 타피오카 전분, 밀 전분, 다 전분이죠. 전분류를 사용해서 아이싱에 수분 흡수제로 쓴다. 1, 2, 3번은 맞지만, 자, 설탕은 수분을 흡수하긴 하지만 그대로 수분에 용해되는, 녹아서 흘러버리기 때문에 아이싱에 수분 흡수시키는 흡수제로는 적당하지 않다. 옥수수 전분, 타피오카 전분, 밀 전분 씁니다. 아이싱 수분 흡수제, 설탕은 부적합하다. 자, 이상입니다. 제과 제빵 기능사 필기 제빵 파트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00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